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동국문화재단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많은 작가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가 이제 예향인데 예향의 어떤 그 상징으로서 다양한 미술 행사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건 그래도 뭐니 해도 이제 국제 미술 메가 이벤트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말할 수 있는 광주 비엔날레가 큰 행사고, 그 뒤로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이런 아트 광주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좀 큰 행사예요, 미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12회가 됐는데 매년 뭔가 행사를 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규모도 좀 커지고 그것 자체가 지역사회에 어떤 파급하는 어떤 효과도 좀 많아져야 되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트광주는 그동안 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좀 아쉬운 어떤 결과를 빚었어요. 올해 이제 제가 자의반 타의반 아트광주 21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저의 제일 큰 목적은, 그래도 이제 아트광주는 아트페어고, 아트페어는 목적이 무척 단순해요. 미술품을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팔면은 됩니다. 이걸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웬만한 일은 다 해봤는데 딱 하나 안 해본 것이 사업인데, 경제적인 어떤 뭔가를 상업적인 어떤 그런 일을 제가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도 좀 오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전 행사를 몇 번 했어요. 그 일환으로 오늘 또 행사를 하는 겁니다. 아트페어만 그냥 딱 보면 아트페어는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단순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4일밖에 안 해요, 더군다나.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아쉽죠. 그래서 사전 행사를 무려 10번 정도 저희가 기획했었고 동국에서 하는 것도 특별전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오늘 이 전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시는 이제 점과 선의 무지개를 만난다라는 특별한 또 타이틀을 여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참여하신 작가님들도 뭔가 미술관에서 참여한 기획전처럼 또 따로 프로필 한 개 써도 될 정도로 전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광주 사람이고요. 전남대 나오고 중앙대 대학원 나오고 제가 프랑스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거기서 조형예술학이라고 하는 학위를 제가 박사까지 마쳤었고, 귀국해서는 제가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했었고 또 기획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래도 제 경력에 뭔가 제 스스로 기억 많이 남는 건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제가 9년 동안 월급을 타먹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할 때는 또. 근데 끝나고 나니까 또 되게 재밌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행히 운이 좋게 또 뭔가 일자리들이 좀 알바같이 막 이어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강의도 다니고 글도 쓰고 또 광주에서 하는 이런저런 미술 문화 행사에 기획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제가 농담처럼 자주 얘기하는데 제 이름이 윤익인데 그 익자가 도울 익자예요. 그래서 저는 늘 남을 돕는 것을 제 인생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늘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이든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트테크와 미술품 수집인데 그 말을 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뭔가 우리가 화두를 하나 꺼내야 되겠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인데 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분은 없을 거예요. 워낙에
알려져 있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히포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번 그랬었나? 뭐 왠지 히포크라테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순수 철학자가 더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의사들이 하는 그 선서 하는 히포크라테스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을 했었고 이게 오늘날까지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스스로도 이 말에 대해서 늘 곱씹으면서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유한합니다. 무한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가요. 간다는 말은 공술의 공수거처럼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어떤 한 분의 예술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 이름이 명사로서 우리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다 그 뜻이라기보다도 그 예술가의 어떤 예술혼, 예술정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고 저는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게 뭐랄까 거장의 마스터피스 유명한 작품일수록 어떤 시대를 관통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예술품은 늘 시대와 소통을 하는데 정말 명품일수록 오랜 기간 동안 누구에게도 소통이 돼요. 그 논리나 어떤 그 예술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 유한한 삶이 무한한 삶처럼 바뀔 수 있다라는 가설을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술가라면 내 작품은 나는 죽었지만 내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만 그렇진 않아요.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철학자나 뭔가 큰 일을 한 사람들 건 업적이 돼서 이게 다 남아요.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 뭔가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계속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람들은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려면 예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뭔가 질문처럼 던지는 우리가 하루 중에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 하죠. 저도 요즘 무척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농담처럼 말하는데 점점 망각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매 현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요. 기억 장치가 메모리가 용량이 부족하면서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많은 걸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뭐 있었고 막 이러면서 기억이 많아지면서 시간이 컴팩트해지지 않는데 우리처럼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보다 어르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게 좁아지면서 하루는 짧게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아까 잠깐 앞에서 한 얘기가 인생을 길게 사는 방법이라든지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을 길게 갖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저는 제가 제안하는 게 연습을 통해서 깨어있는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깨어있는 연습.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고 우리가 3등분을 할 때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다른 일하고 8시간은 쉬는데 그 8시간 다른 일이 4시간이고 밥 먹고 쉬고 뭐 기타 워라벨이라든지 어떤 이런저런 시간들. 근데 이것들을 더 깨어있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술을 음악을 미술을 감상하고 이러면서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
보다 다른 존재들보다 더 주체적이고 더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이 뭔가 자각을 한다든지 생물학적으로 내가 잠이 안 깨어있다 이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만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좋아서 이 일이 내가 정말 사랑해서 막 그런 일을 하면 재밌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려고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슬프잖아요. 근데 그게 올곧한 내 삶인지 생활인지 그건 아니거든요. 예술가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보다 깨어있고 자유롭고 그래서 예술을 향유하는 삶을 살면 그런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백남준 선생님의 TV 부다라는 작품인데 2006년에 돌아가셨죠. 저는 제 인생에서 저한테 뭐랄까 어떤 그 자극을 준 사람이 몇 있는데 한 5명 정도를 제가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백남준 선생님이에요. 뒤에 무슨 선생님.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인데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 저는 진짜 천재 같아요. 백남준 선생님을 보면 천재라는 느낌이 백남준 선생님의 살아온 길이라든지 뭔가 어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천재라는 느낌이 확 다가오는데 그분 작품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작품 하면은 뭔가 전형적인 그림이나 조각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그 백남준 선생님의 그 전 세계의 유명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TV가 있고 또 부처가 그 앞에 앉아 있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두 사람이라는 표현을 잘못했고 이 두 존재가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카메라를 통해서 비춰져 가고 있는 장면이죠. 저는 이 작품 보면서 그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서양 철학의 어떤 내용 그리고 또 불교가 말하는 형상을 초월해서 어떤 그 윤회의 어떤 그 틀 안에서 생명이 계속 유한하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존재성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는 담겨 있어서 정말 동양적인 논리로도 서양적인 논리로도 예술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말 모범적인 작품이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예술이 제안하는 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없고 다양한 모범 답안들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모범 답안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다 이거죠. 이런 작품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얀 파블이라고 하는 작가가 벨기에 작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런 건 노트 해놔도 좋아요. 뭔가 유식한 척 할 수 있게. 우리는 예술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예술가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결국에는 예술은 뭐냐면요. 작가가 뭔가를 자기 시각으로 보는 세계를 사람들한테 나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어. 나는 이걸 이렇게 느꼈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백남준 선생님 제가 아까 천재라고 말씀드렸는데 독일 그 거주 시절에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이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연구소장되어 있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늘 하는 생각이 그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그 뭐랄까 대륙간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문화의 다양성
이 바벨탑이 뭐냐면 사실은 신의 권리에 도전하는, 신의 어떤 위치에 도전하는 인간들한테 신이 벌을 내려서 탑을 부서뜨린 거거든요. 신의 존재를 의문심을 갖고 확인해보자라고 하늘 높이 막 지서 오르니까 저걸 이제 부서뜨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언어도 각자 다른 언어를 쓰게 했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덕분에 영어도 프랑스어도 뭐 독일어도 중국어도 일본어도 한국어도 막 생겼고, 사람끼리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근데 결국 다양한 문화가 꽃을 피우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나오고, 이 TV 화면에는 온갖 종류의 말들과 그 그림, 뭐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이런 훌륭한 작품, 백남준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면서도 동양적이면서도 서양적인 예술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술은 그닥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작가님들도 몇 분 와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미술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광주 비엔날레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사 같은 거 보고 나면 뭔가 마음의 양식을 얻은 듯하니까 머리도 좀 맑아지고 눈도 좀 밝아지고 기분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비엔날레를 보고 나면 두통이 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렵지? 막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 잘못은 아니고,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우리가 그 잘못된 미술 교육, 이거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술 교육이 감상 교육이 전혀 학교 다닐 때, 실은 외국은 미술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려내는 실기 수업하고 발표하는 감상 수업을 반반씩 해요. 그래서 미술품을 해석하는 수업을 어렸을 때부터 해봐요. 미술품을 보는 건 방법이 뭔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하나 하자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같은 사람, 내가 영화를 한 편 제작했지만 나는 내 영화가 100명의 관람객을 만나서 100개의 영화로 다시 태어나고, 1000명의 관람객을 통해서 1000개의 영화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뭘 느끼느냐에 그 사람이 영화 주인이 되고 작품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약간 모순 같기도 하지만 미술품 사는 얘기를 하는데, 미술품의 주인이 되는 얘기를 하는데, 미술품의 주인이 되기는 무척 쉬워요. 돈이 없어도 미술품을 안 사도 내가 그 미술품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사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그 현물적인 가치를 주고 막 자기가 잠깐 갖고 있는 것이지, 영원한 소유권은 사실 없어요.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사면 좋지만 살 수 없다면 작품을 이해하고 뭔가 그림이라도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라도 찍어서, 아니면 우리 프린트라도 해서 보면서 작품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면 언젠가 실제 작품이 자기 집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품을 빚내서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작품을 먼저 이해하고 좋아하시면서 나중에 작품을 사야 그게 진짜 자기 작품이 돼요. 이제 여기 보면 꿀먹은 덩어리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영화나 어떤 평소에는 살면서 코멘트를 자주 해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근데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술 작품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작품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전문가하고는 다른 진짜 미술 애호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광주 비엔날레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현대미술에서부터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게 그 빌비올라의 작품인데, 이 작품 더 크로싱이라고 하는 1996년 완전 유명한 작품이에요. 우리 광주 비엔날레도 소개가 됐었는데, 사람이 불에 타올라서 없어지고 물에 이렇게 막 묻히면서 없어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빌비올라 선생님이 평소에
하는 작품들 보면 이분이 그 유명한 빌리올라 선생님인데 여기 보면 지금 어린아이 얼굴과 거의 수명을 다 하신 어르신 얼굴이 양쪽에 있는데 이게 실은 이 작품에 그 비춰지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는데 여기 보면 PV가 두 개가 붙어 있죠. 아래에 아이가 있고 위에 할아버지 얼굴이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명제는 Heaven and Earth, 천국과 여기 지구, 천당과 지구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설치 작품은 아이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으면서, 근데 빌비올라가 재밌는 게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아들이 왔어요. 그 해에 그걸 경험하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오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인간의 삶과 어떤 죽음 이런 주제에 대한 그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부분에 대한 작품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장치 같고 현대미술 같은데 안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인간적인 삶과 죽음과 아이가 태어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진다 이거죠. 이렇듯 미술은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한 남성이 자기 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뭔가 보호하는 그 영상 작품 보면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갑자기 물이 슉 오면서 물이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무슨 생기는 사고 사건처럼 우리한테 닥친 어떤 시련, 어떤 이런 걸 상징하듯이 오는데 그걸 서로 간에 보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예요. 또 다른 작가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볼프강 라이브라고 하는 작가의 뭐랄까 자연물을 이용한 작품. 지금 보면 할아버지 같지는 않고 아무튼 한 50대 정도 되신 분이 바닥에 뭔가 노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읽어보실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 보면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연에서 다양한 노란 꽃들의 꽃가루를 채집해서 그 꽃가루로 바닥에다가 미술관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려놔요. 이 그림 안에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바람이 있고 빛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추상화지만 이 그림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볼프강 라이브한테 우리 집에 와서 바닥에다 이거 하나 해주라 그래놓고 뭔가를 잘 덮어놓고, 근데 사실 이건 미술관에서 딱 한 번 보면 그냥 그 감동이 제일 커요. 이게 여러분들 노력하면 해볼 수 있어요. 몇 달 이렇게. 근데 이 칼라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실제 봤는데 뭐랄까요, 그 유기적인 어떤 느낌의, 그러니까 마트하지도 않고 리퀴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살아있는 색깔 같은 오묘한 그 볼프강 라이브의 어떤 이 옐로우 색이 우리 삶에 어떤 주는 그 느낌이 확 다가오는데 진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사실은 자기 집안이 다 의사 그랬는데 의대를 이제 졸업할 때쯤 부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태껏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난 대로 내가 살았으니까 딱 한 달만 나한테 자유를 주면 좋겠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해보게. 네가 뭘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여행을 가고 싶다고.
이 사람이 티벳에 여행을 가요. 티벳에 여행을 가서 본인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생기는데 티벳에서 돌 깨는 스님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TV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수행을 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큰 돌을 망치로 깨서 쪼개면 그게 2등분 되고 그걸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계속 쪼개면 돌이 부서져서 모래가 되듯이 그걸 봉투에 딱 넣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일종의 육체적인 그런 뭐랄까 지속된 반복적인 그런 작업을 통해서 뭐 정신을 뭔가 비우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뭔가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서구식 사고에 뭔가를 생산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뭔가 어떤 그런 현실적인 것에 늘 고민해 왔는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세계, 정신적인 가치 그런 것을 인생에 그걸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인생 목표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의대 나왔는데 의사 안 하고 예술가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술가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술적으로 사람 몸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보다도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술가가 돼요. 그래서 예술가가 되고 난 뒤에 한 첫 번째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동그란 돌멩이가 알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자기일 수도 있고 작품 몇 개를 보여주다 보면 이런 작품들을 합니다. 자, 이제 이쯤 얘기하고 너무 외국 사람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요즘 좀 핫하게 유명하신 분, 뭐 진즉 유명했지만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그래도 국제적으로 살아있는 분 중에 좀 비싼 가격을 말하라 하면 대표 되시는 작가님이 이우환 선생님이시죠. 그 진품이냐 이게 가짜냐 그 작품 때문에 좀 한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또 그 작품이 엄청 고가에 팔리면서 또 다른 아직도 이분의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완 선생 작품을 제가 그 전시회에서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받았다고 하는 작품은 페인팅 평면 작품 아니고 이런 그 조각 작품 이완생 그 철 조각 철이랑 돌이랑 이렇게 매칭시켜 놓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진짜 그 자연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그런 느낌? 주로 이 작품들의 제목들이 관계항, 회기, 이런 작품들인데, 뭔가를 만들지도 않고, 그냥 묘하게 뭔가를 가져다가 배치하고 대입시키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진실들, 논리들을 유감없이 대입시켜내고 설명이 가능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분도 대단한 작가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제 생각인데, 백남준 선생님은 타고난 천재고, 이완세는 굉장히 노력형 작가?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에 봤는데, 천재 있어요. 재주 좋은 사람들. 저 대학 다닐 때도 저는 한 두세 달 열심히 작업하고, 막 집에도 안 가고, 막 하는데, 작품이 별 볼일 없는데, 어떤 사람은 검사하기 2, 3일 전에 그냥 후다닥 했는데 더 좋아, 내 거보다. 천재라고 해도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에서, 토끼가 원래는 이기는데, 거북이가 이긴다라는 얘기 있죠. 노력만큼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도 노력형 예술가들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저 친구가 저렇게 잘할지 몰랐었다, 유명해질지 몰랐었다, 막 그러는데 지금 판을 깨는 작가들이 나와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막 열심히 노력형 작가들. 거의 결론은 답은 똑같은 것 같아요. 천재가 해놓은 업적이나 둔재했는데 노력형 작가가 해놓은 업적이나 저는 그 울림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완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여러 이유 중에 있는데 노력형 작가로서 이분은 자신의 어떤 예술을 위해서 굉장히 입체적인 어떤 삶, 사고 입체적이라고 뭐 스포츠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학,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학적인 얘기, 역사학적인 얘기, 뭐 그 사고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이분 그 책을 보면 뭐 시간의 여울이라든지 그 대표적인 저서가 몇 권 있는데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예술가고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나 놀랐다 이런 생각을 안겨주는 예술가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되게 그냥 옆집 아저씨같이 생겼어요 보면. 근데 뭐랄까 좀 까칠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가시라서 그런지 어쩐지. 근데 광주를 되게 좋아해요. 광주에 오시면 뭐 가는 식당까지 다 있고 뭐 광주 음식 너무 좋아해요. 광주 오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완쌤의 입체작품, 평면작품. 조금 젊었을 때 이제 이완쌤 작품 하는 거. 이제 그 언론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이렇게 한번 쫙 하는 거, 그 누구도 나처럼 못한다, 흉내내지 못한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하는 것하고 남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틀리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조수가 이제 캠퍼스 준비해 놓으면 본인이 물감 같은 걸 다 개서 한 번에 딱 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칠하고 올리고 해서 막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버려버려요 그냥. 실제로 그분 작업실에서 일하는 친구를 제가 다 알고 들어본 얘기예요. 이분 작품 중에 제일 비싼 작품들이 1970년대 초중반 선으로부터 뭐 점으로부터 이런 작품들이 제일 비싸죠. 10여 년 전, 20여 년 전부터 10여 년 전까지도 10억이 넘는 가격들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맨 좌측에 보이는 작품, 웨스트윈드, 뭐 동풍,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저 작품이 얼마 전에 36억인가에 팔렸죠. 한 2, 3주 됐나요, 지금? 때 저 시리즈 여러 개 해놓은 것 중에 한 작품이에요, 사실 저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입체 작품이고. 자, 여기까지 이제 조금 뭐 미술계의 어떤 미술을 이해하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아트 광주 28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지고, 저기 맨 위쪽에 보시면 국내외 갤러리 70개 부스가 이제 열리고, 갤러리가 70개예요. 그리고 우리 자체 기획전이 20개가 있습니다. 그 자체 기획전 20개 중에 명품 작가전, 블루칩, 라이징 스타, 마음의 선물, 행복한 그림, 프로포즈존, 또 지역의 문화 행사하고 연계하는 특별 부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에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세요. 지금 우리 작가 라인업 끝나서 130명으로 이제 최종 선정했고, 이분들이 작품이 거의 다 준비가 됐어요. 지금 그 중에 일부가 여기 동복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소개되는 작품들 조금 보여드리자면, 데이비드 호큰이 워낙 이제 유명한 작가죠. 지금 세계적으로 살아있는 작가 중에 제일 핫한 사람 하면 호큰이라든지 야오이 구사마라든지 이런 사람들, 화랑의 폐허에 주로 나오는 사람들은 뭐 많죠. 뭐 안젤린 키퍼라든지 많은데 화랑
좀 뭔가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접근성 있게 팔리는 작품들 하는 분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작품도 나와요. 그 영국의 필립 컬버츠라는 팝아트 작가 작품도 소개가 되고, 여기서 그 하나 아트테크 얘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캡처해온 사진인데, 뭐 일타 강사 현우진이 집에다 장식한 미술품이 부러움이 솟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가 떴어요. 오른쪽에 보면 야오이 구사마의 그 인피니티넷, 이 작품이 이 사람 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저번 3월 24일 서울 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린 우리 그 경매에서 13억 원에 시작했는데, 이 13억 원에 누군가 샀었는데 이 사람이 샀대요. 그닥 뭐 돈 있어 보이진 않은데 돈이 많은가 봐요. 23억 원이면 이게 장난입니까? 그러면 23억 원을 주고 내가 좋아하니까 23억 원을 투자해서 집에다 붙여놨다. 단순히 좋아해서 내가 23억 원 주고 사다 놨다.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돈이 뭐 2조 3천억 정도 있으면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 사다 놨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이건 이 사람은 100% 투자 목적이에요. 사실. 내가 23억에 샀는데 저거 조금 지나면 30억, 또 좀 지나면 막시멈 40억까지는 찍을 것 같아. 그때 난 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야오이 구사마 팔고 또 유명한 거 몇 개를 구입해서 놔두고 또 팔고 구입해서 놔두고, 그러면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5개 되고 새끼가 새끼를 치고 막 하면서 미술품이 많아지고, 하나는 내가 아들도 하나 주고 딸도 하나 주고 팔았을 때 생기는 돈으로 자동차도 하나 살 수도 있고, 그냥 제가 혼자 해보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아트테크의 어떤 한국 사람들이 꿈꾸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완 선생의 동풍, 이스트 윈드, 이게 130에 97, 100호 사이즈 정도 가깝죠. 근데 이 작품이 31억 원이군요. 제가 아까 36억이라고 했는데 31억 원에 저번 25일 그 제162회 서울 옥션 경매에서 31억에 팔렸고, 한국 생존 작가 중에 30억이 넘긴 것은 처음이다. 김한계 선생님은 지금 100억 넘었죠. 그건 이제 작고 작가시고, 이 작품이 이번에 이번 아트페어에 나와요. 똑같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 아니고, 이완 선생님은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이 동풍 시리즈 몇 개가 있는지는 제가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 모 화랑에서 우리 페어에 출품을 해요. 모르겠어요. 얼마에 내놓을지는. 근데 경매가는 또 틀린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원래 그 지금까지 이완 선생님 최고가는 22억 원이었는데 2달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것이죠. 9억 원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9억 원이라는데 사실 적은 돈 아니죠. 광주 같으면 좀 안 좋은 동네 같으면 아파트 2채? 30평대 아파트 2채가 가볍게 그냥 내 주머니 속으로, 그 가격이 아니라 이익으로 올름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지금 이런 기사들이 자꾸 인터넷 매체, 보도 매체, 언론 매체에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미술품이 돈이 되는가 보다. 나도 생각을 해볼까 하는 생각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도 한 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너무 고백을 많이 하는데 우리 김한기 선생님 신안이 고향이시고 저 거기 가봤어요. 김한기 선생님이 나고 잘하고 했던 곳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뭐랄까 정말 정점에 자기가 정점에 있을 때 예술가로 교육자로 정점에 있을 때 다 버리고 프랑스로 그냥 가서 작품 활동하고 고생하고 또 돌아와서 또 한 번 정점에 있을 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초대돼서 편도 티켓을 끊고 가요. 안 돌아올 욕심. 그때 여러분들 미국 미술이 한때 세계의 중심인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잭슨 폴록을 비롯해서 앤디 워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미국 미술에서 제일 유명한 건 추상표현주의하고 팝아트예요. 근데 김한기 선생님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이 살아있었고 그때 세계에서 탑이었을 때 그 뉴욕에 가서 같이 작품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작품들이 지금은 그분들하고 거의 똑같이 됐어요. 수준이. 가격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나라 분이에요. 우리 고향 사람이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김한기 선생님의 4월의 행진이라고 하는 작품 이번에 출품돼요. 아트페어에. 그래서 얼마에 팔릴지 기대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미술품 중에 미술품도 어떻게 보면 국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일 비싼 게 김한기 선생님의 우주. 저 작품 132억 원에 낙찰된 그때 2019년이었죠.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33번 딱 경매가가 이제 경합이 되면서 100억, 105억, 110억 뭐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132억에 2.5m가 넘는 짝이고요. 저기 동원건설가의 송자호 씨 주도로 지인들과 뜻을 모아서 낙찰을 받았답니다. 그냥 혼자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좋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 내가 혼자 못 사면 뭔가 동생이나 뭐 부모님이면 더 좋고 돈 못해서 같이 삽시다 해갖고 부모님이 뭐 돈 주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내 거 되지. 우리나라 작가 중에 유명한 분들 몇 분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 김창렬 선생님도 빼놓을 수가 없죠. 물방울 하면 또 다 알잖아요. 물방울 김창렬. 보통 10억 넘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작품가가 팍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7억 원 했으면 돌아가시고 나서 10한 1억 정도? 그러니까 30-40%가 뛰었어요, 가격이. 아트페어 가면 많이 남아요. 작품이 많아요, 이분 작품이. 근데 이분도 초창기 꽤 비싸요, 실은. 보기에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보기에 대가들 건 나중에 막 조수들 쓰거든요. 더 깔끔하고 좋아. 근데 초창기 게 좀 더 어설픈 것 같은데 작품은 가격은 초창기 게 비싸요. 이완선 것도 1970년대 게 제일 비싸요. 김창년 선생님 것도 1970년대, 80년대 이때 게 제일 비싸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원래부터 유명했던 사람도 있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서 갑자기 뜨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여기 이건용 선생님 같은 경우 원래는 달팽이 퍼포먼스라고 해서 되게 약간 퍼포먼스, 행위예술 이런 거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 힘든 분야의 작품을 했었어요, 이분은. 대학 교수라 다행히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군산대에서 재직하고 정년하고 근데 정년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막 초대전 되고 그러다가 2, 3년 전부터 없어서 못 팔아요. 이건용 선생님의 드로잉 작품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 드로잉, 제목이 신체 드로잉 천사들이라는 제목인데 당신이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와요. 물감이나 원래는 분필 같은 거, 매직 같은 거 손에 쥐고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자기 몸을 드로잉 하듯이, 신체 드로잉 하듯이 해서 나오는 모습이 약간 저런 형상인데 그러니까 저거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몇 시간 안 걸려요. 근데 저걸 딱 그대로 전시하는데 또 아니면 이제 막 붓질하고 막 이렇게 뭐 이런 어떤 그 액션 페인팅 약간 비슷해요. 근데 요즘 아트페어 가면 이원 선생님 건 아니 이건영 선생님 것은 내놓는 즉시 팔려요 거의. 그리고 엄청 올랐어요. 그 처음에 비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내 분들한테 이배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배. 저분 같은 경우 이제 좀 단순한 그림인데 저게 약간 그 협필 뭐 이런 비슷한 물감 같은 거 묻혀서 쭉 긋고 쭉 해서 탁 그냥 액션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평면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저게 딱 그려지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에폭시라든지 뭐 레진이라든지 막 이런 걸로 특수한 처리를 해요. 그래갖고 유리 속에 있는 것처럼 약간 디아색 작품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건 효과예요. 근데 이분이 요즘 제일 핫하게 떠요. 이 앞에 그 서울의 조형아트페어 아니 부산에 그 아트부산에 조현 갤러리 있죠. 그 박준현 지사 아니 그 시장 부인이 한다는 조현 갤러리 그 부스가 제일 큰 부스였는데 한 벽에다가 그 이배생 그숲 그림 있거든요. 까만 거 쫙 가득 붙였는데 여기 벽 있죠. 지금 여기 나무 진짜 요거만 해요. 거짓말 안 하고. 근데 그거 한 점을 딱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통짜는 아니고 이어져 붙인 건데 제가 이제 이건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그거 파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트페어에 팔지도 않는 걸 왜 가져와서 전시를 해? 근데 아무래도 조연아랑은 참여만 하고 우리는 판매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부산시장이 갑자기 돼가지고 뭐 누가 뭐 와서 샀네 뭐 어쩌네 뭐 그런 말 나올까봐 안 판대요. 근데 거기서 안 팔다는 이제 갤러리에서 파는 거죠. 근데 이분 거 소품도 있고 이렇게 막 다양해요. 하나도 있고 근데 그 홍익대 나왔는데 경상도 대구분이고 홍익대 나왔고 연세가 5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66세. 근데 프랑스 작가예요. 재벌 작가. 근데 1990년대쯤에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도 됐었었고 되게 이미 유명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자기가 국내에서 엄청 유명할 때 인정을 받을 때 갑자기 짐 싸고 외국으로 가고 거기서 엄청 고생하더니 프랑스에 있는 페로 땅이라고 하는 갤러리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화랑이에요. 현대미술 화랑. 그 갤러리 전속 작가예요. 그리고 뭐 뉴욕에 런던에 뭐 폐회할 때마다 거기 갤러리 전속이니까 계속 나가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작품이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막 선호하는 작가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김병정 선생님 뭐 이런 거 그림 좋잖아요. 이런 분들 김종학 선생님, 방혜자 선생님, 배동신 선생님. 배동신 얼마 전에 그 인물 소녀상 얼굴 하나가 그 아마존 경매인가 거기서 10억 찍어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었죠. 막 언론 대체 오르내리고. 근데 수채화기 때문에 작품이 많아요. 그 정물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배동신 선생님 풍경 좋아해요. 무등산 그러는 풍경.
하나 사고 싶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그 황영성 선생님 이번에 작품 내세요. 이건 화랑에서 내놓은 거고 우리가 하는 특별전 부스에는 큰 거 2m, 2m짜리 그거 하나 내주시기로 했어요. 한기원 작가님. 고고와 무명 화가의 노래. 이거 자기 자신의 일종의 자기 자신을 모티브해서 그린 그림 같아요. 저는 저 고고가 그린 고고가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파리에 가면 올세이 미술관 맨 꼭대기층에 가면 고고 자화상이 있는데 고개 것도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면 진짜 예술가 같아요. 전형적인. 근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그 몸도 안 좋았었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민 선생님, 이인성 작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또 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담양에 예술산책이라는 프로그램 했었죠. 제가 이인성 작가 작품을 하나 샀지 않습니까?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네, 글쎄요. 그건 붙자고 하는 얘기고 그냥 사주고 싶었어요. 우리 지역의 작가님들. 제가 담양에서 행사하면 가서 꼭 하나씩 사드려요. 비싼 거 말고 싼 거. 왼손으로 나오려면 너무 뒤통수가 뜨거워서 이번에는 제가 가서 2개 샀어요. 이인성 작가 거하고 다른 작가 거하고. 우리 정승원 작가. 이런 작품들이 소개가 돼요. 지금 7시 8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7시 8분인데 제가 10분 정도 우리가 한 10분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10분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질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조금 더 진행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질문 받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할까요? 더 해주세요. 더 할까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러면 지금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실은 미술과 상업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미술인 역시 직업인으로서 수입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작가님들도 좀 몇 분 계신데 직업이 작가면 그 직업이 나한테 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면은 내가 그림이 소비가 돼서 그 소비된 어떤 수입이 나한테 환원이 돼서 내가 밥도 먹고 옷도 사 입고 애도 가르치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광주 작가님들 월 평균 수입 보면 10명 중에 2명이 50만 원 이하, 10명 중에 2명이 100만 원 이하, 10명 중에 또 그 2명이 100만 원 이상, 무려 4명 가까운 숫자가 수입이 없어요. 이건 진짜 열악해요. 그래서 작품 판매로 얻는 수익도 몇 프로 정말 안 돼요. 작가님들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광주만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표조사한 거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국내에 그래도 작가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약 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작가님들 계시는데 한두 분, 서너 분, 4만 명이 경쟁자예요. 동료이면서도 경쟁자. 이 사람들은 연간 100만 점 정도를 생산해요. 근데 이 100만 점 정도 생산해내는 작품 중에 4만 점 정도가 팔려요. 그러니까 100개가 생산이 되면 4개가 팔리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4만 명이 100만 점을 한다면 25만 점. 한 사람이 1년의 평균치로
25점을 그리는데 그 25점 중에 3%가 팔려요. 근데 이게 재밌는 수치는 이건 평균가이기 때문에 미술판은 빈익빈 부익. 어떤 작가가 많이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이기 때문에 실은 어려운 작가는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지만 미술인들이 힘든 이유는 살아있는 작가만 내 경쟁자가 아니에요. 미술품은 재고가 없어요. 이 얘기가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그 뭐랄까 돌아가신 김한기 선생님이나 막 정경자 선생님이나 이런 분도 다 경쟁자예요. 아주 그 전에 그려졌던 그림들도 다 원래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특히 먹는 것. 그거 지나면 버려야 돼요. 이런 옷도 유행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못 팔아요. 근데 미술품은 생산된 미술품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 처분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 더 비싸요.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혼합미술사 보면서 1940년대 작품 갖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실 누구 작품이든지 서양화가 됐어요. 특히나 왜냐하면 그때 서양화가 도입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예 서양화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 이거죠. 이분들이 또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해야 돼요. 물감도 사야 되고 그것도 사야 되고. 근데 미술이 유단히 돈이 많이 들어. 돈이 제일 많이 안 드는 예술 활동은 문학. 그냥 노트북 있으면 예. 그래서 미술인들의 수입원을 생각해 보면 작품 판매, 강의 활동, 기타 아르바이트, 가족 및 스폰서 후원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 미술 시장 안에는 개인 직거래가 있고 아트 딜러가 있고 화랑을 통해서 파는 게 있고 이번에 우리가 하는 아트 페어가 있고 옥션, 온라인 경매, 오프라인 경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트 페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아트 페어가 시장으로서 갑자기 뜨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페어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요새는 페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백화점 가면 편하잖아요. 백화점 물건이 좀 비싸긴 하죠. 뭐지 그 쿠팡 같은 데서 사면은 싸니까. 근데 백화점 가면 비싸긴 한데 백화점 가면 뭐가 편하냐면요. 물건이 다양하게 있어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뭐 컬러도 있고 여러 메이커도 있고 그리고 여러 샵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옆 가게 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술품 사러 예술의 거리에 가면 화랑이 있잖아요. 화랑에 여러분이 이제 미술품 사러 글쎄요. 아무튼 화랑에 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어. 근데 못 물어봐.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왠지 물어봐서 가격이 너무 비싸면 내가 좀 주눅 드는 것 같고, 왠지 또 물어보면 사야 될 것 같고, 또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안 써져 있어. 얼마인지. 그래서 그냥 보고 쭈삣쭈삣 하다가 애매해. 근데 아트페어에 가면 백화점처럼 샵이 다양하게 있어요. A 화랑, B 화랑, C 화랑, D 화랑 하고 어느 화랑이 이제 내 마음에 맞는 그림이 전시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이제 가격이 써져 있어요. 근데 아트페어 여러분 가셨는데 가격이 안 써져 있잖아요. 그건 비싼 작품이에요. 되게 그 비싼 작품들은 가격이 안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비싼 작품을 누가 사냐, 얼마인지 아는 사람들이 되게 사요. 전문 컬렉터들.
비싼 것도 탁 사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지 미리 알아요. 그리고 거기 안 써놔요, 가격 얼마. 근데 좀 접근이 가능한 선에서 각 작품들은 다 가격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 구매가 가능해요. 한편 어느 정도 딜도 가능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혹시라도 이번에 아트페어 같은 작품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300만 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작품이. 그냥 부르는 김에 뭐 2천만 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2천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요? 2천인데 얼마까지 해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건 돈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되게 20%까지는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러면 당장 400만 원? 한번 물어봐서 400만 원 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DC 원하면 DC 안 되는 작품이 드물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도 DC 안 해요. 2천이라고 써졌네요. 여기요. 요거 제가 할게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딱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싸주세요.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완전 대박 날 텐데. 저는 우리 광주가 좋은 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제 제가 미술계에서 제가 몸담고 일하고 살면서 시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미술 시장이. 근데 광주 작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타부시한달까? 뭐하러 자존심 상하게 즐거운 얘기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 막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건 우리가 작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작품을 하고 어떤 경쟁력 의식이 가려면 시장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시장하고 관계가 생겨야만이 내 작품이 더 자유로워져요, 결국에는. 농담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이라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려면 지금 팔고 있는 가격에 공이 하나가 붙으면 돼요. 그 순간 자유로워져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팔았는데 5천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그 정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팔려. 이상해요. 미술시장은. 팔리는 작품들이 팔리고 파는 사람들이 더 잘 팔려요. 근데 그게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종의 가치. 근데 가치가 여러 가치가 있는데 예술적인 가치, 인문학적인 가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딱 마치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뭐 페라가모처럼 딱 가져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저절로 가는 게 약간 미술시장의 어떤 그런 생리? 그러면서 더 막 왕성하게 막 조수들 쓰고 작업실하고 더 크게 막 활동하고 막 그러는 기가 좀 더 쉬워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막 허황되게 막 그런 꿈을 꾸라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미술 시장, 시장과의 관계. 내가 시장하고 최대한 다가가려는 나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작업에서 더 자유로 종속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를 누리면서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행여라도 여기 작품 안 하시는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미술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미술판이 요즘 갑자기 핫해진 게 재작년에 증권, 부동산도 돈 번 사람이 많아요. 이건 전문가들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증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걸 증권, 부동산으로 몰빵을 하지는 않아요. 분산 투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뭐랄까 가능성 있는 게 미술 시장, 아트테크. 그래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미술품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작품 좋고 안 좋고 떠나서 돈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미술 시장이 요즘 그 중간대가 없어요. 아주 비싼 거 팍 팔리고 저렴한 거 팔리고 약간 중간대는 진짜로 작품이 좋으신 분들.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작품 구입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집에도 작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면 아트광주 오시면 정말 많은 작품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마음에 드는 작품 꼭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예술가도 지원해주고 또 우리 가족들한테도 뭔가 좋은 문화적인 어떤 가치 있는 뭔가 예술품이 집에 있으면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약장사 하듯이 보험 세일 하듯이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재밌게 제가 평소에 관심 쓰는 주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지정해서 질문하라고 이건 수업이 아니니까 그러진 않고요. 자,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랬을 텐데 감사합니다.